소개받은 정병모입니다. 예. 여기가 수암산 기슭이라 그랬습니까?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그냥 방금 저게 생각이 났습니다. 조선시대 그 정하규라는 사람이 쓴 농가원령가의 그 3월의 그 시인데 그 앞부분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은 모춘이라 청명고구 절기로다. 춘일이 재앙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백하는 난만하고 새소리 각색이라. 그러니까 이 시에 딱 어울리는 장소가 바로 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공부하기 아주 안 좋은 이런 장소가 여기인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막을 이렇게 쳐놔서 밖을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정말 여기 아름다운 수암산 기슭인데 여기를 못 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곤 회장님이 아마 그 조선시대에는 강세항하고 김홍도가 이 기슭에서 아마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김영곤 회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미국에 있는 김홍도의 공원추녀도라는 이제 과거장 그림을 우리가 안산시에 갖고 오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장소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안산이 배출한 이제 두 거장입니다. 이거 좀 잠깐 안산이 배출한 이제 두 거장,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강세항하고 이제 김홍도에 관한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오른쪽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왼쪽입니다만은 제가 이쪽으로 약간 좀 비켜드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은 이제 그 강세항의 이제 자상의 그 부분 장면이고 오른쪽은 이따가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김홍도의 자상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세항하고 김홍도를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두 분의 그 비교가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 회화의 가장 중요한 두 시대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고 또 두 시대를 대표하는 그 화가다. 이런 생각에서 두 분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세항은 물론 이제 정조 시대까지 사셨습니다만은 영조 시대 때에 주로 이제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조 때에 회화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강세항의 둘째 아들이 누구죠? 강인이죠. 강인이 아니라 강완이요. 강완인데 강완이 과거를 급제해가지고 영조대왕을 이렇게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조대왕이 아버지는 뭐 하냐 하면서 이제 묻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대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거는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인심이 좋지 않아서 천한 기술이라고 업신여길 사람이 있을 터이니 이 사대부 양반 화가는 다시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이제 이 얘기를 전해들은 강세항이 그냥 펑펑 눈이 그냥 부드럽게 울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붓을 꺾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너무나 이제 잘 알려진 그런 예화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영조 시대 때의 어떤 회화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부 화가는 양반 화가는 어디 가서 뭐 그림 그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조의 손자인 영조의 다음 왕인 정조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도화서 화원들 특히 이제 정조가 특별히 이제 화원 제도를 도화서 화원 외에 또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장각의 이제 자비대령 화원이라고 또 이제 새로 이제 그 경영을 하는데 그 화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풍속화를 이제 그릴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깔깔 웃게끔 그려라. 그걸 2번이나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왕이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뭐냐면은 정조는 그 회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조의 그 뜻에 맞지 않게 그림을 그리면 도화서원에서 쫓아내 버려요. 그런 왕이 정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영조 시대 때에 주로 살았고 활동했던 바로 그 사대부화가 그 강세한과 또 정조 시대 때에 정조의 그 아낌을 받고 활동했던 도화서 화원 출신의 그 김홍도의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두 시대에 조선 후기에 보면 큰 변화가 있던 거예요. 회화를 보면 큰 변화가 있는데 그 큰 변화의 그 갈림길에 양쪽에 서 있는 화가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강세항하고 김홍도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세항 집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세항 집안은 아주 쟁쟁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세항의 이제 그 부친이에요. 누구냐면 강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현의 그 벼슬은 이제 대제학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학이라고 하면은 지금 하면 장관을 한 거예요. 정입품의 장관을 한 거고, 바로 이제 이 그 또 아버지인 또 강백년도 굉장히 또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한 차관 정도의 그 벼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백년, 강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근데 막내 아들입니다. 그 막내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강세항이에요. 그래서 강현이 3남 6녀를 뒀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가 이제 강세항인데, 강세항만 벼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대가 높은 벼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벼슬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했어요. 근데 뒤늦게 했어요. 늙어서 60이 넘어서 능참봉부터 시작을 했어요. 능참봉은 지금 말단 공무원이에요. 구급 공무원인데 거기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이제 어제 그 여러분 저기 그 서울시장 그 후보 어느 당에서 그 선거를 했잖아요. 서울시장까지 합니다. 한성부 판윤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3대가 그야말로 높은 벼슬, 장관 차관급의 높은 벼슬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집안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강세항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 강세항 집안은 이상하게 초상화를 많이 그래서 많이 남겼습니다. 이거는 또 강세항의 그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따라오려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최소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첫째 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인, 둘째 아들은 강완, 셋째 아들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강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또 넷째 아들 또 여러 번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강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인, 강완인데, 근데 이제 그 강세항에게 또 이제 불행한 일인데, 그 본인보다 더 먼저 보낸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강세항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해에 강세항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있어요. 그 손자의 또 초상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서자, 강세항의 서자인 강신의 그 둘째 아들인데 누구냐면 바로 강희호 초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강희호인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강희호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약간 그 말상이에요. 말상이고, 특히 강세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몸도 마른 데다가 키도 작았는데 이 강희호 손자 때부터 오면서부터 약간 좀 미남형으로 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증손자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이거 가져온 그림인데 국립자원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노까지. 강노는 이게 강세항 집안 사람이 마저 할 정도로 얼굴이 많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점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인데, 어떻든 간에 지금 몇 대를 좀 보고 계십니까? 5대의 초상을 보고 있죠. 이거는 아마 조선시대의 어떤 집안 중에서 굉장히 아마 기록적인 거,
뭐 세고 계신 분인데 강현, 강세양,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강인, 그리고 강이호, 그리고 강노자네. 맞잖아요. 예? 저 아까 세 보고 이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강세양이 어디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에요. 안산 출신은 아닙니다. 안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처가살을 한 겁니다. 서울 어디냐면 그 남서동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 남서동이 어디냐면은 장충동. 여러분 장충체육관 아시잖아요? 하여튼 그 부근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안산은 이제 언제 오냐면은 1744년에 옵니다. 그러니까 32살에. 그러니까 강세양이 1717년인가요? 그때 이제 출생을 하는데, 하여튼 그 32살에 와가지고 1773년, 그러니까 그 벼슬을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벼슬이 뭐라 그랬습니까? 능참봉이에요. 그런데 능참봉을 사실은 이제 그 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첫째 아들 누구라 그랬습니까? 강인이요. 첫째 아들의 이제 정조대왕이 첫째 아들을 이렇게 이제 만날 일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뭐 하냐? 참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뭐 하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집안이 워낙 좋은 집안인데 60이 넘도록 아무 벼슬을 안 하니까, 그래서 준 벼슬이 능참봉이에요. 그럼 강세양이 가장 말단인 능참봉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거부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부했어요. 거부했더니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첫째 아들을 또 정조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는 뭐냐면 조금 이제 높여가지고 또 이제 벼슬을 주는데, 그건 이따가 나오는 이제 사포서 이제 별제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벼슬 생활을 하는데, 그때 시작한 벼슬 생활이 놀랍게도 서울시장까지 하는 거예요. 61세부터요. 그래서 한 29년간의 안산에서 처가살이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여기에 이제 오게 된 거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벼슬도 못한 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장충동 있는데 이제 살다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안산으로 온 겁니다. 이제 여기 그때는 이제 마침 이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복을 벗고, 어머님이 아니라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이 진천에서 돌아가셔요. 진천에서. 원래는 생거 진천하고 사거 뭡니까? 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진천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상복을 벗고 나서 안산읍에 이제 거주하는데, 그때가 1744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표암 자지인데, 표암이 쓴 자기 자서전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좀 이상하죠. 표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뭐냐면 8 또는 9칸의 오래된 집으로 매우 초라했다. 그러니까 안산에서 그걸 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갓집이 바로 여기 옆이잖아요. 청문당에. 여기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 한 오리되는 곳에 여기에 8 또는 9칸의 오래된 집을 거기 살았는데 매우 초라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산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여기 쪽 요산 뭐 얼마 안 가지, 한 5분 10분 거리 가면은 강세양의 이제 처갓집인 그 유경종의 이제 집이죠. 청문당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봤는데 주변에 너무, 여기 안산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여기 유적지인데 완전히 그냥 주변을 지금 공장으로 이제 포위하고 있어요. 그게 좀 너무 조금 아쉬운데 어떻게 좀 뭐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회장님. 그런데 강세양의 그 안산 집이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몇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암 유경종, 이게 아까 이제 처남이죠. 처남은 부군, 다시 말하면 강세양의 처남이며 문장이 높은 선비였다. 그리고 문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따가 나왔습니다만 성호 이익의 제자예요. 성호 이익의 제자인데 집에 수만 건의 장서가 있었는데, 여긴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조선시대 유명한 그 만건당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뭐냐면 그 청문당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웃에 살며 서로 도와서 공부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세양이 바로 뭡니까? 이 기록 보면은 옆집에 산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다른 기록에 또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유씨잖아요. 그죠?
이제 유경종이 이제 처남이니까 유씨를 위한 이제 돌아가셔갖고 행장을 쓴 게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1744년 겨울에 비로소 이제 안산읍에 있는 시골집을 샀으나 공인은 다시 말하면 그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인은 가난한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또 원망이 없었다. 워낙 그냥 서울서부터 그냥 시집살이가 그냥 가난했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여기에서 공인의 본가가 어디예요? 청문당이잖아요. 청문당까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리가 조금 넘는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기록을 보면 앞에 그냥 이웃에 산다는 건 옆집이 아니고 한 오리쯤 떨어지는 것도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쯤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안산 지역의 그 향토 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청문당에서 위로 이제 그 오리쯤 바로 이제 요 부근입니다만 그 저기 수암동이 여기서 가깝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강세항 집이 있고 거기서 또 청문당에서 한 또 오리 조금 넘어서 뭐냐면 성호 이익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사실인데 왜 중요한 사실이냐면은 바로 김홍도가 강세항 집에서 그림을 배웠을 때 어렸을 때 그림을 배웠을 때 성호 이익이 살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같은 하늘나라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조선 시대에 아주 유명한 세 사람 안산이 배출의 유명한 세 사람이 한 하늘 아래 동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김홍도 그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세항의 집토로 이제 추정하는 지역을 여기 이제 향토사 하시는 분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제가 가봤는데 예전에 여기 김우종 별장이 있던 곳이래요. 이게 업고 계신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거를 그 사진을 이제 이거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아파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강세항이 자기가 그린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강세항은 또 다른 사람이 그려진 그 초상화도 있지만 또 자기가 스스로 자화상도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어떤 자기에 관한 기록을 충실히 알린 그런 우리가 이제 사대부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세항이 그 유명한 그 자화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수염과 눈썹이 하얗구나. 머리에 오사모를 쓰고 야인의 옷을 입었네. 여기에서 볼 수 있다네. 마음은 산림에 있으나 이름이 조종에 옳은 곳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세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에 벼슬 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전부 여기서 안산에서 살았잖아요. 그 안산에서 있던 그 야인이에요. 그래서 61에 이제 그 벼슬을 하니까 벼슬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시장까지 하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이런 간복을 입은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자 그 오사모는 이제 간복 중에 하나니까 이건 이제 벼슬을 한다는 걸 표현하지만 옷은 뭡니까? 이게 유세를 말하면 그냥 뭐 노스페이스 같은 그냥 추리닝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오사모를 쓰고 바로 뭐냐면 조종에 있지만은 그 몸은 뭡니까? 야인의 옷을 입고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안산에 있는 거예요. 안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그 초상화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아니 그냥 간복을 입던가 아니면 야인의 복을 입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모자는 이제 간복에 해당하는 오사모를 쓰고 그다음에 옷은 또 야인의 옷을 입는 이제 독특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강세항의 어떤 다큐멘터리, 강세항의 그 살아온 이력을 보면 이 그림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잘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그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세항이 그린 이 자화상의 그 옷선을 보면은 우리가 또 자화상으로 초상화로 또 유명한 사람이 그 강세항 그 시대에 또 조용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석이나 강세항의 선을 보면은 우리가 화원들의 이런 선과 달리 뭔가 이렇게 좀 품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여러분에게 이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느끼시고 계시죠? 어떤 격조 같은 게 보입니까? 예. 뭐 안 보신데도 그냥 보인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표함 어쩌고 저쩌고 여기 제가 여기 있잖아요. 표함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의 어떤
자서전 같은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스스로 초상화를 그렸는데 다만 그 정신만을 잡아서 그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렸던 자화상은 그 정신을 그린 거예요. 몸을 그린 게 아니라 정신을 그린 건데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 세속의 화가들이 단순히 그 몸을 그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옷선을 보고 여러분이 다르다고 느끼셔야 돼요. 다르다고 느낌이 없으면 다르다고 느낌이 올 때까지 보셔야 돼요. 이건 강세학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뭐랬냐면 그 까닭은 스스로 죽은 뒤에 묘지나 아니면 행장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느니 그 차라리 내가 평소에 경력의 대략을 적는 것이 그래도 본인 자신을 비슷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기도 지금 뭐 그 문학하시는 분도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글솜씨가 좋은 분은 본인의 그 다큐멘터리를 뭡니까? 다른 사람의 글에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강세항처럼 뭡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강세항이 그야말로 정신을 그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화원이 그린 거예요. 이거는 뭘 그렸습니까? 아까 강세항 표현에 하면 모습을 그린 거예요.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지죠. 그러나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항은 하여튼 그런 어떤 자존심을 이제 갖고 이걸 보는 거고 얼굴을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얼굴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얼굴은 비슷하고 몸에서 조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이냐 아니면 모습이냐 하는 이런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세항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강세항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강세항이 가장 잘 그린 그림이 뭐냐면은 사군자예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사군자의 어떤 네 개의 세트를 가장 어떻게 잘 표현한 화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군자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 우리가 사계절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꽃과 나무를 표현한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뭡니까? 매화, 여름에는 난초, 그다음에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뭡니까? 대나무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국고전번역원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옛 그 문헌들을 다 번역해 놓은 그런 사이트예요. 그러나 지금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이제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가들이 그렸던 그 꽃 그림 또는 나무 그림을 제가 다 집어넣어봤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매화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매화가 이렇게 작은 나무지만 하여튼 매화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여러분 요새 그 매화 구경하려면 사실은 코로나니면 어딜 가야 됩니까? 매화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혹시 아세요? 광양 그 섬진강가에 가면은 매화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의 선비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뭐냐면 매화예요. 그 다음에 2위가 뭡니까? 국화예요. 3위가 대나무예요. 4위가 난초예요. 이게 다 뭡니까? 사군자 아니에요? 그래서 사군자에다가 그 다음에 5위가 연꽃이고 6위가 그 모란입니다. 근데 매화하고 모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이 그야말로 저는 그 하나님처럼 여겼던 공자가 한 말입니다. 그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더라도 아까 강세항처럼 뭡니까? 가난하게 살더라도 낙선 또한 그 가운데 있다. 그 가난함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데 의롭지 못하고 부귀함은 나에게 있어서 뜬구름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비라고 하면 군자라고 한다 그러면 뭘 추구해야 되냐면 의를 추구해야지, 정의를 추구해야지. 무슨 부귀, 돈, 부동산 이런 거는 뜬구름과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성인군자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약간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군자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자네가 무슨 성인군자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유교에서 이상적인 인물인 성인군자가 어떤 거냐면 성인은 둘 다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성인군자라 그래요. 그러나 성인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자는 뭡니까? 사람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군자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군자라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높은 경지의 사람이에요. 그거를 바로 뭐냐면 식물에 빌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군자에 대한 어떤 바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군자 중에서 제일 우리가 높이 평가한 거를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매화입니다. 그래서 그 서거정이 그 조선 초기의 어떤 그 학자이자 우리가 정치가인 이제 서거정이 뭐라 그러냐면 일생에 부귀한 얼굴 하기를 부끄러워하거늘, 그러니까 높은 간직이 있는 사람은 일생에 부귀한 얼굴, 이게 얼굴을 하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공자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간직에 있으면서 뭐 어디 투기하고 요새 뭐 LH 사건처럼 이런 걸 이제 부끄럽게 여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환쟁이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매화를 안 그리고 모란을 그렸단 말이냐. 모란이 뭘 상징하죠? 부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선비들은 모란을 되게 싫어했어요. 박해했어요. 박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싫어하고 매화를 그렸는데, 심지어는 성호 이익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산이 배출한 그 유명한 학자인 그 성호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미물인 그 벌, 파리 하는 벌도 모란꽃에는 가려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꽃 중에 부귀라는 이름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물인 벌도 모란꽃에 안 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매화꽃을 가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벌에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선비들을 얘기하는 거죠. 미물인 벌조차 이러니 하물며 선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들은 바로 뭐냐면 매랑국죽하는 이 사군자를 굉장히 존중을 한 거예요. 존중을 하고 우리가 모란꽃 같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중이나 미나 속에서 나오는 모란꽃은 아주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런 그림, 이게 모란꽃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부귀를 상징하는 이제 모란꽃인데 이런 것들을 되게 아주 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18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아까 말한 정조대왕 그 무렵부터 해가지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낮 그 매화를 찾고 거기 어떤 정의로움을 찾고 밤낮 그 가난함을 낙으로 삼는데 그런 걸 현실적으로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18세기 후반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호 이익의 실학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뭐를 이제 찾게 되냐면 이제 모란꽃을 뭡니까? 즐기면서 19세기에는 아주 그냥 모란꽃 시대가 돼버려요. 19세기는 뭐가 됩니까? 이제 미나의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변화가 우리가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그 가장 최고의 그 모란꽃 중에 하나는 그 오달제의 그 매화도입니다. 그래서 이 매화도를 보면은 그 매화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 사군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 있죠. 그거는 뭐냐면 절개. 그러니까 선비를 말하는 절개 굳은 사람. 아까 말한 이제 높은 그 도덕성 또는 뭐 이제 그리고 또 가난한 선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그 오래된 그 노매. 그 노매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강세항은 어떻게 그렸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강세항 그림이에요. 강세항이 이제 노매도입니다만 물론 이제 오달지 그림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이제 강세항 그림은 조그만 이제 화첩이긴 하지만 이러한 어떤 그 노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선비가 갖고 있는 그런 정의로움, 의지, 또 가난함 이런 가난함을 꿋꿋이 낙으로 여기는 그러한 어떤 심성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강세항이 아까 초상화에 얘기했듯이 정신을 그린 거예요. 어떤 그 매화의 어떤 그 사실성, 그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정신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또 표왕이 그린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게 참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묵화인, 수묵화인, 난주.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아까 사군자 중에 하나인 난초하고 죽화는 더욱 어떻게 했냐면 맑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쓰는 거예요. 맑고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힘차고 속기가 없었으나 세상이 깊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도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으로 자기 스스로 뭡니까? 감흥을 풀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강세항의 난죽도의 최고의 명품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은 우리가 그 괴석과 뭐가 있습니까? 대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난초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10여 년 전에 이 그림을 보고 정말 그냥 뚜렷하게 쳐다볼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감동을 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우리가 화첩에 있는 이런 사군자가 아니라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하나 들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 난죽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바위가 있죠. 대나무도 이제 뒤에는 이제 단묵을 해가지고 이제 옅게 표현하고, 앞에는 이제 중묵을 해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이게 거리감도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난초 그림입니다. 이게 난초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난초와 또 여기도 그 돌과의 어떤 그 조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서예하시는 선생님 여기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강세항의 그 서예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바로 그 아까 난죽도에 있는 강세항의 이제 글씨입니다면은 예전에 이게 기록상에 나온 평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씨는 그 이왕의 법을 받들고 또 미불과 조병부의 필법을 곁들여서,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옛날 이제 기록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신묘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예의 법을 이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신묘하게 이렇게 발전을 시켰다. 한편 전서와 예서를 익혀 옛사람들의 정신을 깊이 체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세항은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강세항 그림을 보려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지순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대부는 뭐라고 평을 했냐면,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대단치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후대 사람 가운데 강세항의 글씨 한 글자만이라도 얻어도 뭡니까? 그것을 무덤에 같이 넣어달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혹시 선생님은 강세항 글씨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무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갈 정도로 이렇게 애지중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소탈한 정신 그리고 고상한 풍류로 필묵의 종족을 남겼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항의 글씨에는 소탈한 정신이 있고, 아까 우리 강세항이 강조했던 정신이 있어요. 근데 정신 중에서도 소탈한 정신이라 그랬고, 거기엔 또 고상한 품격, 다시 말하면 격조, 풍류,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읽어보면 많은 종이의 글씨를 휘둘러 궁중의 병풍이며 나라의 서첩에 남겼다. 그러니까 61세에 벼슬을 해가지고 궁중에 많은 필적을 남겼다는 걸 우리가 정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조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벼슬의 품계가 낮지 않았으며 점점 높아졌잖아요. 서울시장까지 가려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기적 같지 않아요? 능참봉부터 서울시장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3절의 예수, 시서와 3절의 예수는 전건, 당나라 때의 어떤 정건과 같았다 그랬고, 중국의 사절로 가서 이따가도 나옵니다. 중국에 또 사신으로 갑니다. 사신으로 가가지고 나라를 빛냈고, 또 기로회에는 선대의 행적을 계승했다. 우리가 이제 그 높은 벼슬한 중에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기로회에 들어가는데, 3대가 아까 말한 누굽니까? 강백년, 강현, 그리고 강세항. 3대가 기로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에 초라한 술잔을 베푸노라, 이렇게 했고, 심지어는 또 정조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 정조의 이제 그 부탁에 의해 가지고 그 병풍을 실수로 갔었는데, 정조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구경, 비원에 가서입니다. 지금 비원에 가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창덕궁이죠. 지금 비원이란 말하는 건데 창덕궁이라는데, 이것을 구경할 만한 좋은 곳이 있네. 글씨를 쓴 뒤 놀러 가겠는가? 놀라가 아니라 놀러입니다. 아니면 먼저 놀고 난 뒤에 글씨를 쓰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남녀라는 가마를 타고 정조하고 같이 구경을 해요. 창덕궁을 구경해요. 그래, 그거 얼마나 그 감격을 하겠습니까? 그걸 쓴 글이 우리가 이제 그 표암유고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표암유고에 보면 임금을 모시고 비원에서 놀았던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강세항이 뭡니까? 그 정조의 그 아낌을 받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씨로 아낌을 받았던
그런 서화가입니다. 그리고 또 김홍도는 뭡니까? 그림으로 아낌을 받았던 화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벼슬하기 직전에 45세면 벼슬하기 직전이죠. 이제 아시겠죠? 61세가 돼 이제 벼슬을 하니까요. 벼슬하기 직전에 1757년에 개성 유수였던 그 오수채가 이제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개성을 여행을 하고 그 구경한 그 경관을 화첩으로 남긴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세양 하면 대표작 중에 하나 이제 바로 이 송도 기행첩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영통 통구도예요. 영통 통구도인데 여기 가시면 보시면은 강세양이 여기 보입니까? 강세양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주 개미처럼 이렇게 작게 표현했는데 여기 강세양입니다. 강세양이 지금 나귀를 타고 여기에 보면 이제 동자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린 그림의 그 커다란 이 집채 많은 그 바위를 서양화법으로 그린 거예요. 그 음영이 보이죠? 밑에는 이제 직계하고 위에는 이제 역계인데 근데 이상하게 서양화법으로 그렸는데 중량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아마 그림 그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화가 분 있으세요? 제가 또 뭐 부탁할까봐 손을 안 드시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그 쉐이딩 테크닉, 그 음영법을 보면은 빛이 비치면은 앞에 하얗게 하이라이트라고 밝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크니스라고 어둠이 있고 여긴 하이라이트하고 어둠까지는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자가 없으니까 마치 스티로폴 같지 않아요? 스티로폴처럼 이렇게 붕 뜬 느낌이 들어요. 어떻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강세양이 서양화법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같은 그 송도 기행첩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개성 시가의 모습이에요. 그 개성 시가의 여기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메인 스트리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유명한 그 영경사 이게 종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서양의 리니어 퍼스펙티브, 서양의 원근법으로 그랬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좁아지게 돼 있고 심지어는 그 대덕사라는 절도 보면은 아주 좀 너무 흥미로울 정도로 이것도 뭡니까? 원근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47세에 그린 송도 기행첩 보면 서양의 원근법, 서양의 명언법이 적용이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72세니까 그 벼슬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북경에 이제 사신으로 갑니다. 사신으로 이제 연행을 하는데 그 아버님 강연도 이제 사실은 그 북경을 갔다 와요. 그 2대가 다 이제 북경을 갔다 오죠. 그게 뭐냐면 이제 걸륭황제의 그 천수연 때에 그 부사로 갑니다. 부사로 이제 정사 다음에 부사예요. 두 번째는 높은 벼슬인데 부사로 갔는데 걸륭황제의 굉장한 그 환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열하일기 아시죠? 열하일기가 언제냐면 1780년이에요. 이제 곧 이게 1784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청하고 관계가 처음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병자호란, 여러분 남한산성 기억하시잖아요. 병자호란 이후에 청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무려 140여 년 동안 청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데 그게 이제 정조 때 와가지고 이제 관계를 개선합니다. 왜냐하면 청이란 나라를 우리가 오랑캐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병자호란 아니에요. 호자가 오랑캐 호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희제, 옹종제, 걸륭제, 할아버지 강희제, 아버지 옹종제, 걸륭제가 세계적인 대국을 만든 거예요. 청을. 이제 오랑캐라고 뭡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청은 뭡니까? 세계 문물이 들어오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데 바로 그 열하일기를 썼던 그 사행 때 뭐냐면은 특별 사행을 보냅니다. 그때가 이제 뭐냐면 그 걸륭제의 칠순잔치예요. 칠순잔치 보통은 이제 동지사 때 겨울에 보내는데 칠순잔치 여름 때 그걸 또 열화까지 북경도 아니고 열화까지 거기에서 보내가지고 했더니 걸륭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서로 청하고 조선의 관계가 뭡니까?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냐면은 그 사신을 보내면 특별 대우를 해줘요. 그러면 강세양이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받았겠습니까? 이 특별 대우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을 때에
바로 뭐냐면 사신으로 간 겁니다. 그때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기 겨울철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호수가 이렇게 얼었습니다. 영대라는 그 호수가 얼었는데 거기에서 이거 빙희라는 얼음놀이 하는 장면을 그린 게 있고, 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중국 청나라 때 풍경인데 요 인물들의 그 일행이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아마 그게 현대 회화 같은 아마 그 동양화나 아니면 그 한국화의 현대적인 회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이게 누가 그리냐면 강세항이 그린 거예요. 청나라 사신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백이숙제 아시죠? 백이숙제의 그 사당을 꼭 우리나라 그 사신들이 가면 백이숙제가 조선시대에도 너무 유명하니까 여기를 꼭 들려요. 그래서 이거 백이숙제 축제에 그 묘 있는 그 사당을 그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암 강세항이 어떤 자기 어떤 삶의 표현, 가난하지만 정의롭게 산, 그리고 또 글을 짓고 그리고 글씨를 쓰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 보시는 이런 문방 사호를 통해 갖고 자기 삶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강세항이 죽기 전에 쓴 유명한 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강빈이 아까 몇째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넷째 아들이 쓴 그 아버지 그 행장, 여덟 자리 글자입니다. 8개 글자인데 장성불로 항록 제명이다. 다시 말하면 푸른 소나무는 늙지 않고 학가사슴이 일제히 운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의 그 다큐멘터리를 그 8개의 글자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김홍도가 나옵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우리가 강세항이 나왔는데 김홍도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강세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나 또는 수묵화의 어떤 그런 고상한 세계 또는 아치 있는 세계가 이제 김홍도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풍속화에서 볼 수 있는 통속적인 세계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김홍도에 와서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 일상의 이야기를 이제 풍속화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내는데, 그거는 우리가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풍속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일상이 또 19세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란도 하는 또 민화로 연결되고, 또 그거는 또 민화는 오늘날의 대중문화로 연결이 돼요. 오늘날은 전부 그냥 뭐든지 우리가 모든 문화에서 일상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능도 그렇고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트로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일상의 이야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과 공감이 많이 느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이나 같은 경우나 우리가 서예 같은 경우가 오늘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제 태조의 경향을 보이는 거는 공감 능력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큰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그 김홍도가 활동했던 정조 시대부터 이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그냥 보수적인 강세왕과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그 김홍도, 그때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의 큰 어떤 갈림길이 거기서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세항하고 김홍도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표암 강세항하고 김홍도하고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안산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홍도 고향이 뭐냐는 지금 분분해요. 학자마다 분분합니다. 서울이냐 안산이냐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확실한 그 팩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김홍도가 어린 시절에 안산에서 강세항으로부터 그림을 배웠다라는 거는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강세항과 김홍도를 바로 뭐냐면 안산의 어떤 대표적인 그 화가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세항이 이제 김홍도를 얼마나 아끼고 김홍도에서 어떤 평가를 했느냐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강세항의
그 김홍도에 대한 어떤 자선, 김홍도에서 다큐멘터리를 쓴 그 단원기나 또는 그 단원기 우일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노랗게 된 부분 제가 읽어보면 지금 김홍도의 그 사람됨은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속에 품은 뜻이 맑으니 보는 사람은 그가 아치가 높고 속된 것을 초월하여 거리의 어리석은 자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김홍도가 풍속화를 막 그리잖아요. 세속적인 걸 막 그린다면은 그 평가는 보면은 우리가 그 강세항이 좋아하는 어떤 문인화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김홍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세항이 김홍도에 대해서 그 당시 인기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또 표암유고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 비단이 무더기로 쌓이고 재촉하는 사람이 문에 그득하여 미처 잠자고 밥 먹을 시간이 없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새 얘기를 하면 그 아이돌 수준 아닙니까? 강세항의 수준이 밥 먹고 잠자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요새 아이들이 그야말로 그냥 그 큰 그런 그 저기 뭐 버스 같은 그런 데 그냥 이렇게 뭡니까? 쪽잠을 자고 그냥 김밥 먹고 하나 공연 다닌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 당시에 인기가 높았던 것이 바로 강세항, 김홍도입니다. 그래서 또 강세항 스승이 강세항이 김홍도에 대해서 뭐라고 또 결정적으로 평가하냐면 일찍부터 뛰어난 기회를 지녀 화원에서 일컫는 그 당시 화원의 최고 명수들입니다. 진씨, 박씨, 변씨, 장씨는 김홍도 수준 아래에 있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성씨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누군지 다 알아요. 조금만 밑살 공부하면 이게 진씨가 누군지 박씨가 누군지 변씨가 누군지 아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진제의 박동보 그다음에 변상벽 장경준은 김홍도의 수준 아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진씨, 박씨, 변씨, 장씨라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이름을 이렇게 바뀌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에 걸리죠?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에 걸리면 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심지어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슬기롭게 진씨, 박씨, 변씨, 장씨는 그의 수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김홍도가 평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잘 아시는 그 유홍준 씨, 문화재청장을 했던 유홍준 씨가 화인열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앞에 평양미술박물관에 있는 그 김홍도 자화상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표지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김홍도 연구가인 그 오주석 씨 돌아가셨습니다만 오주석 씨가 막 반발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김홍도 자화상이냐 근거를 대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옥신각신했는데 나중에 유홍준 씨가 뭐라 했냐면 너 이거 봤냐? 못 갔잖아요. 평양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싱겁게 끝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홍도 그림은 틀림없어요. 김홍도 화풍은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도장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홍도 자화상이냐 아니냐는 이제 논란의 거리가 되는데 저는 김홍도의 자화상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강세항이 김홍도에 관해서 적은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 집에 놀러 다녔는데 눈썹이 선명하다는데 이 그림 보면 눈썹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짙지 않아요? 선명하고 귀골이 빼어나다. 이건 물론 이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귀골이 빼어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세속의 사람이 아닌 기운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김홍도의 자화상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김홍도 그림은 제가 보기엔 분명한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둘째 아들을 이제 정조가 만나고 나서 집에서 이제 놀고 있다 그러니까 60이 넘게 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뭘 했습니까? 장관을 했잖아요. 대제학을 했잖아요. 누굽니까? 강현. 예? 그래서 이제 벼슬을 준 게 능참봉이에요. 아직 그냥 채 말단 공무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째 아들을 또 그 정조대왕이 만나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약간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 벼슬이 뭐냐면 사포소 별제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포소 별제를 자기 제자인 김홍도하고 같이 똑같은 직급으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기에서 근무해요.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거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표암 강세항이 뭐라 했냐면
그 산흥, 다시 말하면 김홍도하고 세 번에 걸쳐서 인연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거의 아주 우리 저기 안산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문구죠. 처음에 산흥, 김홍도가 어려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세항이 문화에 다닐 때 그의 재능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화결, 그림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안산에서 그림을 배웠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팩트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인연이고, 두 번째 인연은 뭐냐면 중간에는 같은 간청이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거처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포소 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포소가 어디 있냐면은 제가 여기 빨갛게 표현한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가 광화문 거리. 여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고, 여기 광화문인데 거기에서 부근에 보면 그 서울 지방 국세청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바로 사포소인데, 여기서 이제 별제라는 같은 직급으로 우리가 근무를 했는데, 사포소라는 건 어떤 관청이냐면 왕실 소유의 어떤 그 밭을 관리하고 또는 그 채소 재배, 그러니까 하여튼 왕실에 공급하는 뭡니까? 채소를 공급하는 거를 맡는 곳이 사포소예요. 사포소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직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조가가 제일 높고 그 밑에 이제 별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육품인데, 종육품이 세 명인데 두 명이 뭡니까? 한 명은 강세항이고 한 명은 김홍도예요. 재밌지 않아요? 별로예요? 네, 넘어갈까요? 네. 그랬는데 김홍도가 강세항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으면 거기 막 칭찬을 해요. 칭찬하는 글이 표암유고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노랗게 표현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감히 그가 격이 낮다고 한탄하는 심정을 갖지는 않았지만, 사는 김홍도는 기지를 굽혀가지고 더욱 공손히 하고, 그 선생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요.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는지 아세요? 32이에요. 여러분, 표암 강세항하고 또 32살 위가 누구냐면 성우 이익이에요. 또 표암 강세항하고 32살 아래가 누구냐면 다는 김홍도예요. 외우기 쉽죠? 그러면 김홍도하고 성우 이익은 몇 살 차이입니까? 64이에요. 네. 그래서 산흥은 기지를 굽혀갖고 더욱 공손히 하여 함께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뜻을 늘 보였고, 나도 군이 자만하지 않은 마음이 없는데 감복했다. 자기 선생하고 했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또 뭐냐면은 금강산에 이제 스키치 여행을 갑니다. 76세 이제 벼슬을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홍도는 44세, 강세항은 76세. 아까 말한 것처럼 32살 차이입니다. 여기 이제 대관령, 다시 말하면 이제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여러분 영동고속도로 가가지고 이제 어디를 갔냐면 먼저 이제 대관령을 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새로 난 고속도로 말고 그 옆에서 샛길로 가면은 옛날 그 저기 대관령 휴게소 있는 데 있어요. 거기서 보면 쫙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강릉 시내예요, 여기가요. 강릉 보입니까? 여긴 뭡니까? 동해안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인데 지금하고 거의 거의 비슷한 경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제 강릉에 이제 가면 그 경포호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해운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운정에 바로 누구냐면 이제 그 강세항하고 김홍도하고 김홍도의 이제 선배 화가인 김웅환이 같이 이제 정조의 명예에 의해서 이제 여기를 가면서 여기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기에 박명록에 두 사람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해운정인데 해운정의 그 편액은 여기 우암 송시열이 여기 이제 쓴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후대에 이제 복각을 한 거고 진품은 이제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해운적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역박록이라고 지금 여기 헌해가서 잘 안 보입니다만 이게 박명록인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김웅환 보입니까? 맨 오른쪽이요. 여기 김웅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홍도가 이렇게 나오죠. 김홍도하고 이제 김웅환이 1778년 그 8월에 이제 그 정조의 이제 명예에 의해 가지고 금강산하고 관동팔경을 그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부터 간 거예요. 이제 8월부터 이거 음력입니다. 이거는 음력이 이제 간 건데 그래서 김웅환, 김홍도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 이제 해운정이고 그때 이제 그 강릉의 경포대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게 스케치고, 그다음 왼쪽은 이제 그거에 이제 채색을 입힌 이런 이제 그림입니다. 1788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50여일간 여기 여행을 하면서 100여 폭의 금강산하고 관동 팔경을 그린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삼배 화가인 김응한이 그린 거고, 오른쪽은 김홍도가 그린 똑같은 망양정인데, 김응한이 훨씬 더 강렬하게 그려요. 어떻게 보면은 김홍도는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만, 김응한은 뭡니까? 아주 표현주의적으로 강렬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면은 이런 경치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그냥 바위가 막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뭔가 더 김응한은 막 정열에 들끓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또 김홍도하고 김응한이 대마도에 이제 그림을 그리러 또 갑니다. 정조의 명의에 의해서.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열정이 뜨거웠는지 어떻게 불행하게도 부산에서 객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이제 김홍도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간에 두 사람의 이제 콤비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바로 이제 김응한하고 이제 김홍도가 정조의 명예에 의해서 금강산을 그리는데, 강세양이 미리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회양 가나에 머뭅니다. 회양 가나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의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강인이에요. 강인이 해양 부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는데,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1788년 가을, 아까 1788년이라 그랬죠. 그때 이제 그 아들, 첫째 아들 강인이 해양 부사가 되어서 나는 가나에 뒤따라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9월 18일, 이 음력입니다. 아까 강릉을 들렸을 때가 몇 월이었죠? 8월 달이었잖아요. 이제 9월 13일에 가나를 떠나서 두 김씨가 누구예요? 김응한과 김홍도죠. 그리고 막내 아들 빈, 그리고 서자 신, 그리고 또 임미양, 황교안과 함께 신창으로 떠났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회양이에요. 회양이고 여기가 이제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은 이제 9월 15일이니까 아까 9월 13일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9월 15일에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미리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부사인 곳에 관나에 와가지고 두 김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료하잖아요. 여기 노랗게 표시한 것처럼 관사에 홀로 앉아서 무료해가지고 시를 읊는다. 금강산을 유람하고자 했으나 오래도록 가보지 못하고 관사에 홀로 앉아 쓸쓸하게 앉아 있네 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자기 큰 아들인 강인이 회양 부사로 있는 회양 관아입니다.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무료해가지고 두 김씨가 오기 전에 그랬던 회양 관아의 모습입니다. 그래 드디어 떠납니다. 몇 달 며칠에 떠납니까? 9월 13일에 떠납니다. 그래서 신창을 향해서 떠나고 9월 14일에는 장안사를 가고 등등등등 이렇게 가죠. 그리고 장안사에서 잡니다. 그리고 또 장안사에서는 강세양의 조카인 그 박항과 또 그 당시 최고 유명한 여행가인 정난을 만나서 장안사에서 자고요. 15일 날은 또 장안사에서 여기서 있는 뭐 옥경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명경대 등등등등, 또 이제 9월 16일은 또 그 표은사에서 이제 자고 17일 날은 돌아와요. 왜 돌아오냐면은 5박 6일만 하고 돌아오고 두 김씨는 뭡니까? 또 나머지의 경치를 이게 그리기 위해서 갑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70살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무리예요. 무리고 이로부터 4년 뒤에 강세양이 죽습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또 강인이 또 강세양이 죽기 또 몇 달 전에 또 죽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는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5박 6일로 해서 간단하게 금강산을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때 장안사를 이제 김홍도가 그린 거예요. 그 장안사의 풍경을 보면은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치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이런 경치를 좋아하냐면은 정조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드론을 띄울 정도의 그 높이에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서 그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굽니까? 김응한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정조는 뭡니까? 여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여기 있는 금강산 경치를 바라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낮은 데서 보는 거는 정조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아래는 누구냐면 겸재정선이 그린 거예요. 겸재정선은 또 이렇게 높은 경치를 보지만은 그 김홍도보다는 더 높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그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총석정을 그린 겁니다. 총석정도 보면 상당히 높은 데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그거를 이제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해금강, 여기는 강세항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강세항이 따라가지 않았는데 않았을 때의 이제 그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해금강의 이제 그 총석정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간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강세항이 가지 않은 어디의 모습입니까? 이거는 간동 팔경의 모습이에요. 간동 팔경의 이런 모습인데 놀랍게도 강세항이 이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김홍도 그림이에요. 왼쪽은 김홍도 그림이고 오른쪽은 강세항인데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렸겠습니까? 김홍도가 그린 걸 보고 그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도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필치가 다른 것 뿐이죠. 그리고 강세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간 일은 없습니다. 또 갈 만한 또 체력적인 나의 여건도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김홍도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 아까 그랬던 걸 그 스케치했던 그 화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멋있게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병풍으로 다시 새로 이렇게 그려낸 그림입니다. 훨씬 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주 장쾌하게 이 경치를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 당시 보고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린 조그만 화첩을 보고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988년에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정조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 금강산하고 관동팔경을 가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소개를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만 1789년에는 또 정조가 대마도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마도를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응한이 이제 부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딜 가냐면 북경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경을 갑니다. 그래서 그 김홍도가 46세인 1790년에 동지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0월 달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경을 가는 그 사행의 길은 이렇게 험난합니다. 한성에서 평양을 가서 의주를 해가지고 심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북경을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때 김홍도하고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이명기인데 이명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랬을 걸로 이제 추정되는 이게 바로 뭐냐면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그 북경을 가다 보면 이제 만리장성이 펼쳐지는데, 그것도 보면 만리장성도 굉장히 뭡니까? 높은 시점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올라가는 것만 또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그거를 또 전체가 잘 보이는 곳에서 또 올라가서 그린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렸습니까? 바로 정조를 위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그 취향이 굉장히 까다롭고 요새처럼 드론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다 몸으로 다 때우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부분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실제 가면은 이런 각도가 안 나와요. 각도가 안 나온 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내는 거죠. 그 경치를 보고요. 실제 요 정도밖에 각도가 안 나옵니다.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만 그거를 이렇게 이제 펼쳐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절대 여기 높은 산이 없어요. 부근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높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실제로 이런 정도 우리가 관광으로 가면 요 정도 이제 그 각도가 나오는 그런 거죠. 또 여기도 여러분이 어디냐면은 천안문이에요. 고궁이에요. 여러분 그 자금성 아시죠? 여기는 많이들 가보셨잖아요. 이런 각도 나옵니까? 이 부근에? 지금도 이런 각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드론을 떼야 되죠. 여기 천안문 광장이에요. 천안문 광장인데 거기도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것도 뭐냐면 뭐 마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그린 거죠. 실제는 요 정도, 요 정도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각도로 해서 그린 건데 그 오른쪽은 강세항이 그린 거예요.
강세항도 뭐냐면 굉장히 높은 각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부관법은 약간 높은 거고 조관법은 새가 바르면 새의 시선이에요. 이건 부관법이겠습니까? 조관법이겠습니까? 조관법이겠죠. 그러니까 말은 아까 항공사진 또는 드론 사진 정도의 이런 각도를 해가지고 강세항도 그리고 또 김홍도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항도 사신으로 가가지고 서양 사람을 만난 게 우리가 이제 표합류구의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김홍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드시 사신으로 가면 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거기 그 사신들이 머무는데 가까운 데 있는 천주당이라는 그 성당입니다. 남당 성당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지금 변한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여기에 서양화가 막 천장에 가득한 거예요. 막 서양화를 보면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걸 막 신기하기 때문에 김홍도도 이제 이거를 보고 감동을 받았을 텐데 기록으로 남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하일기를 쓴 바로 누굽니까? 박지원이 뭐라 그랬냐면 천주당 가운데 바람벽과 천장에 그려진 구름과 인물들은 보통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보통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냥 말로 그냥 서양으로 그린 막 성화가 가득한 겁니다. 거기에 다들 막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화의 영향은 그 사신이나 사신을 따라간 그 화원들이 본 이런 천주당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하일기 보면은 거기에 그 막 천사들 보면은 팔목이며 종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포동포동 살이 쪘다. 여러분 이제 유럽에 가면 막 성당에 있는 그 성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감동을 이런 이제 박지원이 여기다가 이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장을 우러러보니 수많은 어린애들이 오색 구름 속에 뛰노는데 허공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손으로 만지면 살결이 따뜻하고 아주 실감이 나고 팔목이며 종아리는 포동포동 살이 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린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절이겠습니까? 바로 수원에 있는 용주사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용주사의 불화를 보면은 마치 우리가 아까 우리가 저기 북경에 남당에 있는 그 성화, 천주교의 성화처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화 중에서 처음으로 천주교의 성화처럼 그린 게 바로 뭐냐면 그 용주사의 탱하고 이거는 누가 주관을 했냐면 바로 김홍도가 주관을 했잖아요. 김홍도가 전체 주관을 해서 여러 화원과 그 화승들을 한 사람이 이거 못 그립니다. 화승들을 통해서 그린 건데 보면 이것도 아까 살이 포동포동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부처님도 살이 포동포동 살이 쪄 있어요. 왜 부처님의 살이 포동포동 살이 쪄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김홍도가 바로 그 북경에서 봤던 그 남당의 천주당의 벽화에서 봤던 그 감동을 여기서 풀어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홍도가 1788년에는 김응한과 더불어서 어딜 갔습니까? 금강산과 간동팔경, 정조인명에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또 김응한과 김홍도가 대마도를 가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김응한은 부산에서 객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실만하니까 또 어딜 보냅니까? 정조가 북경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아파갖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 갔다 와가지고 결국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고 거기에 재밌게 강세항이 쓰고 있는 겁니다. 1790년입니다. 산흥이 중병을 앓고 새로 일어났는데 이렇게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니 오랜 병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어서 얼굴을 대한 듯 기쁘고 위로된다. 자기 제자가 세상을 떠날 뻔한 거예요. 너무 무리한 일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 강세항이 너무 기뻐하고 쓴 글이 바로 이제 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홍도가 어린 시절에 안산에서 강세항으로부터 그림을 배웠다는 건 팩트예요. 이 팩트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미난 사실은 김홍도, 강세항, 이익이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에서 바로 살았다는 사실, 안산에 살았다는 사실이 바로 김홍도의 우리가 풍속화, 김홍도의 그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건데 우리가
전리 갈 때 그림을 강세양한테 배웠다고 우리가 기록이 나오는데, 전리 갈 때가 우리가 대략 보면 우리가 5세에서 8세를 보면 1750년에서 1753년입니다. 그때 강세양의 나이는 32살로 아마 그 37에서 40세 사이로 32살이 32세가 더 많았고, 그리고 또 성호 이익은 69세에서 70세 노인이었어요. 노인으로 안산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750년대 안산에서 김홍도 아이 전리 갈 때니까요. 그리고 강세양 선생님이, 저 아저씨는 잘못해요. 선생님이고 이익 할아버지가 안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성호 이익의 묘고요. 그런데 성호 이익하고 또 표암 강세양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오늘 제가 여기 그 준비한다 그러면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표암 유거에 보면 성호 이익하고 막 강세양하고 또 서로 어떤 학문적인 이런 막 토론하는 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강세양의 아까 말한 그 처남, 거의 뭐 친구에 가까운 처남이자 친구인 유경종은 성호 이익의 제자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성호 이익의 실용적인 그 성리학, 다시 말하면 그 실학 사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성호 이익이 강세양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그림이 도산도하고 무의구곡도예요. 근데 도산도하고 무의구곡도를 그려달라고 했던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호 이익은 성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게 결국 그 성리학이에요. 실용적인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인데 성호 이익이 가장 그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 누구냐면 이황이에요. 태계 이황이에요. 또 태계 이황이 또 큰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 누굽니까? 주자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은 주자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자학이라는데 바로 그 주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그 태계 이황의 그 제자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율곡 이의 또 제자, 이렇게 두 흐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성호 이익은 바로 그 율곡 이의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태계 이항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이제 선비들은 내가 이제 태계의 학문을 이었고 더 위에는 주자의 학문을 이었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을 징표로 갖고 있냐면 태계가 살고 있는 그 도산서원의 그림, 도산도를 하나 이제 그린거나, 아니면 주자가 살았던 그 주자가 경영했던 무의구곡도를 갖는 거를, 그게 하나의 뭐냐면 그 학자로서의 그 심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 보고 그려달라 그랬습니까?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제자뻘 되는 누굽니까? 표암 강세양한테 그려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세양이 그걸 그려요. 그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때는 굉장히 몸이 안 좋을 때예요. 물론 뭐 몸이 좋든 안 좋든 그 성호 이익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려달라 해서 그린 그림이 지금 국립정원박물관에 소장돼 있고 이제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 그 도산도예요. 그래서 이 도산도 그림이고요. 바로 이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산서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강세양이 도산도를 그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호하고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또 아울러서는 뭐냐면은 그 성호가 바로 그 태계의 학문을 계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의구곡도를 또 그 다음에 또 그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의구곡도를 또 이렇게 그려서 강세양이 그려가지고 또 이거 성호 이익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의구곡을 가보았겠습니까? 아니면 못 가봤겠습니까? 못 가보고 이제 그린 거죠. 저는 여기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아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꼭 가보기를 권하는 곳이 무의구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그 섬겼던 그 주자, 바로 이제 주희죠. 주희가 살았던 곳이 이제 복곤성의 이제 무의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여기 무의산에 보면 여기도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많은 거는 이제 주자의 뭐 사상을 흠모해서가 아니라 여기 유명한 또 관광지입니다. 실제로 가면 이제 구곡이에요. 구곡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1곡, 여기 1곡, 2곡, 여기 보입니까? 3곡, 4곡, 5곡, 6곡에서 9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어딜 갔냐면 이제 그 구곡을 가는 거예요. 구곡을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뗏목을 타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1시간 40분을 내려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그냥 판타스틱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여기 가면 뭐 주자 사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고 뗏목 타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데, 그렇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그 화가들이 무의구곡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림, 이게 이제 주자의 이제 무의구곡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이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항도 아마 이걸 보고 그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치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어떻게 주자가 이런 곳에서 학문을 했는지 그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뗏목 보입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개미새끼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뗏목이에요. 이게 뗏목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엄청 많아가지고 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그것도 예약을 해야만 뗏목을 탈 수가 있고, 뗏목을 이렇게 줄을 이어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구곡 중에서 대표적인 경치가 옥녀봉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옥녀봉이고, 그 옥녀봉은 그 무의구곡의 광고에서 항상 그 단골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자가 쓴 그 옥녀봉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 무의도가, 주자의 무의도가입니다. 우뚝 솟은 옥녀봉, 꽃을 꽂고 물가에 임했으니 누구를 위한 단장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주자도 뭐냐면 이걸 이쁜 꽃단장을 한 옥녀를 본 거예요. 근데 성호 이익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호 이익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호 이익이 그 무의구곡을 쓴 거 보면은 옥녀가 꽃을 꽂았다고 주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성호익은 이걸 뭐로 보냐면 학문의 단계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한계를 보냐면, 일곡이 학문의 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곡은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더 높은 단계, 제일 높은 단계가 뭐예요? 부곡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가보고 주자를 너무 흠모하다 보니까 이걸 학문의 단계로 봤는데, 가보면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구곡에서부터 그냥 뗏목을 타고 뭡니까? 1시간 40분 내려오면 그게 그냥 환상이에요. 그게 즐거운 거지, 이게 뭐 학문의 단계가 전혀 연상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그냥 주자를 그냥 흠모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자가 이 곡의 옥녀봉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꽃당장하고 뭐 이게 뭐 옥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왼쪽은 바로 그 옥녀봉을 그린 김홍도가 그린 거예요. 김홍도도 뭐냐면 여기도 안 가보고 그냥 이런 기록을 보고 이렇게 이제 시문을 보고 이제 그린 겁니다. 실제로 보면 완전히 다르죠. 김홍도는 거의 노년기 지형으로 그랬지만은 옥녀봉을 실제로 가면 노년기 지형이 아니에요. 여기 주상절리라고 아시죠? 주상절리처럼 이렇게 이제 결이 난 이제 이러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가보고 하여튼 그렸는데, 또 재밌는 건 안 가보고 그리니까 또 실수한 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노를 저은 거를 한번 보세요. 무의구도대 노를 저은 걸 보면은 여기에 노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를 지을 만큼 이게 깊은 계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장 어울리는 건 뭡니까? 긴 장대예요. 그리고 주변에 대나무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뗏목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계곡입니다. 이렇게 해요. 얼마나 낮은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김홍도가 안 가보고 그리고 그냥 그 시기를 보고 그냥 상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노를 막 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뗏목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중간에 서가지고 이게 사공이, 앞에 있는 사공이 기념으로 뭘 찍어줍니까? 휴대폰으로 이렇게 기념사진을 이렇게 이제 찰칵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든 간에 그 표암 강세항하고 성호 이익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천암은 또 뭡니까? 실질적인 제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과 양으로 성호의 어떤 실학적인 사상, 실용적인 성리학을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몸이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누구한테 전해줍니까? 바로 저는 김홍도한테 전해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제 이제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호의 그 실학사상을 계승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호의 실학사상은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공종 얘기가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이때도 많이 나옵니다.
이미 성호가 공정을 어마어마하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많이 했어요. 하여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이상으로 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학 사상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안산에 있는데도 대항해 시대 막 유럽 얘기까지 다 해요. 얼마나 그 학문이 넓으면은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백과사적인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실학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그 공정, 분수, 검서, 청렴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성호 사설, 그 다시 말하면 그 성호의 어떤 기록 문집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얘기고, 특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 양반하고 뭐 쌍것의 어떤 불공평한 관계, 또는 주인과 노비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신랄하게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비 얘기도 이렇게 합니다. 노비 입장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김홍도 풍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타작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 유명한 그 김홍도가 그린 타작하는 장면이고, 그 위에 여기 이제 제문으로 강세항이 평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작하는 소리 가운데 탁주 막걸리가 항아리에 가득하다. 저 추수를 감독하는 자는 그 마름입니다. 그 양반이에요. 양반이 실컷 마셔 흥치에 젖어 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타작하는 사람은 노비 아니에요? 아까 말한 쌍것이는 노비인데, 노비는 그냥 그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이 양반은 뭡니까? 감독하는 양반은 술이 취해가지고 흥치에 가득하거나,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런 그 양반과 노비의 어떤 불공평한 관계를 지금 아주 그냥 날선 아주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홍도 부부가 보입니까? 김홍도 부부가 현장을 가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는데, 재밌는 거는 김홍도는 등을 지고 부인은 뭡니까? 얼굴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같았으면 거꾸로 부인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자기 얼굴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채찍건지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하나는 뭡니까? 부인이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또 자기 자신은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여자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낮춰보니까, 남전 여비 사상이니까 자기는 이제 등을 보이고 또 여인을 보이고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 생각은 아마 미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똑같은 어떤 그 내용의 그림을 이렇게 조그만 화첩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마름이 이제 뭡니까? 술이 취해서 아예 옆으로 이렇게 들어 누워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김홍도 부부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타작하는 그 마당질이라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지게에다가 이제 볕단을 이렇게 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노비들이, 일꾼들이 볕단을 이제 한 움큼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내려뜨리면 여기 이제 내려치면은 요게 이제 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내려치면은 이 벼 나달이 이게 떨어지면 이걸 마당비를 이렇게 이제 쓸어가지고 모으는 거죠. 지금은 뭘 사용합니까? 동력, 모터를 사용해서 달달달달 이렇게 털어내면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감독하는 그 마름,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감독하는 마름을 보기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일꾼들의 얼굴을 보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어요. 만면에 이제 웃음을 띠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그 노동의 그 어려움을 뭔가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이거를 잊는 거죠. 이걸 이제 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반면에 보면은 여기에 그 마름, 다시 말하면 그 양반을 보면은 우선 신발이 자세처럼 이렇게 이제 반가형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탁주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막걸리, 혹시 그 안산에도 이제 막걸리 공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요거 조선시대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죠? 이런 식의 이게 막걸리의 이제 병이고, 요거는 뭔지 아시죠? 이게 담배 그 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그 얼굴이 좀 뻘개요. 얼굴이 뻘겋고 또 갓을 이렇게 비껴 쓰고 있다는 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술이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열심히 모가 나게 일을 하는데 마름은 뭡니까?
갓을 비껴 쓰고 이렇게 술이 취해서 이렇게 흥취에 젖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양반과 노비, 양반과 쌍꺼 간의 어떤 불공평한 관계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바로 뭐냐면 저는 이거는 바로 그 안산의 큰 어른이 뭡니까? 성호이익에, 실학사상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호이익의 성호사설에 많이 나온 거를 우리가 뭐냐면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 김홍도가 이걸 어떻게 이게 표현했겠습니까? 바로 뭐냐면은 그 안산에서 하여튼 어렸을 때 이게 그림 배우고, 그것도 자기의 스승의 또 스승뻘 되는, 또는 이 고을의 최고 어른에 되는 이거 안산의 어떤 그 학풍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체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림 속에서 표현한 거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강세항은 굉장히 아주 정신적인 거, 격조 있는 거, 품격 있는 것만 높이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그냥 통속적인 거, 사소한 거, 평범한 거, 하찮은 것에 뭘 썼습니까? 평을 썼잖아요. 평의 또 내용을 보면 마치 또 성호사설에 나온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호, 표황, 단언으로 이어지지 않나. 다시 말하면 이 할아버지,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강세양 선생님, 그리고 김홍도 아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풍속화는 바로 뭐냐면 실학, 그러니까 실용적인 성리학의 영향이고, 그거는 안산의 바로 그 성호 이익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호사설을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김홍도 그림을 보기 위해서 성호사설을 또 우리가 읽어보면은 또 관리에 대한 막 관리에 대한 증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노란 부분만 읽어보면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뱃속에 굉장히 아주 심하게 얘기합니다. 관리들의 뱃속에 가득 찬 거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려는 마음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 기분대로 불러대고 부려먹고 올려주고 내쫓고 하는 것이 무상하다. 이 정도로 아주 그냥 아주 세게 성호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날성검처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그 성호 아버지 이하진인데, 이하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세 가지 서로 관계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송사란 사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매운 것인데, 정작 옳고 그름은 송사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거는 되게 개탄한 바가 있다 한 말씀을 성호의 아버지인 이하진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그림 속, 김홍도 그림 속에 나와요. 이거 송사 얘기 아니에요? 이 거리 송사예요. 길거리 송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태수행차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위에 보면은 이제 표왕 강세양이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물품을 바치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물건을 들고 가마, 다시 말하면 태수, 고을언님의 앞에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태수, 고을언님의 행석을 보니 그렇게 근심하는 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송사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서로 앞서거니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고을언님 뭡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심한 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노랗게 표현한 건데, 시골 사람이 또 앞에서 진정을 하는 거예요. 진정을 하고 올리는데 또 중간에 그 형리가 그 송사의 내용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을로님이 판결하는 걸 이렇게 적는 사람이 이제 형리거든요. 형리가 판결문을, 다시 말하면 고을로님의 판결문을 받아 쓰는데, 태수의 판결문을 받아 쓰는데 여기 또 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치중에 부르고 쓰는 것이라 잘못된 판결이 없을런지 하고 강세항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걱정은 바로 누구의 걱정입니까? 성호 이익의 걱정이고, 또 이 걱정은 성호 이익의 위에는 또 뭡니까? 아버지인 이하진의 걱정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요새도 이런 거 연출하잖아요. 억울하옵니다. 정조대왕이 행차할 때 막 이걸 우리가 격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수원 그 행차할 때 이걸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연출을 하는데, 바로 그런 길거리 송사가 김홍도 그림 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수가 행차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거의 뭐 얼굴이 그냥 똥색이 돼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이걸 해결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색한 얼굴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갓을 비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형리예요. 그러니까 고어른님이 판결하는 걸 이제 적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갓을 비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도 그림에 갓을 비껴 썼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에 취해 있으니까 이게 혹시 판결문을 잘못 적지 않을지 하고 바로 표암 강세항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걱정한 모습을 김홍도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거는 바로 표암 강세항하고 김홍도 스승과 제자가 이걸 막 풍자한 글을 썼잖아요. 날섬 검 같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거는 성호이익의 실학적인 사상이고, 바로 김홍도가 안산에서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일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그런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김홍도의 풍속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정이에요. 요새 얘기하면 공정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솟은 거는 깎아내리고 밑에 움푹 파진 거는 메꾸어가지고 평등한 세계를 꿈꾸는 것이 김홍도고 강세항이고 성호이익이고 이하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조시대의 그 강세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경지의 어떤 격조, 품격 이런 거를 사군자나 문인화를 통해서 표현한 그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군자라는 거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사군자하고 문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군자와 문인화에서는 격조, 품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어떻게 보면 그 강세항의 그림을 보면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거는 영조시대 때의 뭡니까? 어떤 회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조가 강세항이 막 그림 그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길지 모르니까 그림 그린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또 영조 때 활동했던 풍속가가 조용석이 있어요. 조용석이 풍속화를 그리고 거기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절대 보이지 말라고 표지에다가 써놨어요. 혹시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길까 봐. 그게 영조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영조시대 때에 살았던 강세항은 사군자와 문인화에 어떻게 보면 정신세계, 높은 도덕성을 가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홍도에 와서, 정조시대 김홍도에 와서는 그냥 정조는 뭡니까? 그냥 풍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라, 보는 사람이 껄껄대게 웃게끔 그려라 할 만큼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그냥 긍정적인 이런 회화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뭐냐면 통속세계, 사소하고 평범하고 하찮은 그림. 아울러서 그냥 단순히 사소하고 하찮고 평범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뭡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그 부조리, 잘못된 걸 풍자하는, 비판하는 이런 그림들이 김홍도 풍속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세항은 완전히 보수적이고 김홍도는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르냐? 그건 아니잖아요. 강세항은 물론 이제 몸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몸은 그렇게 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은 뭡니까?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진보적인 생각에 대해서 뭡니까? 동조하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홍도의 어떤 비판적인 사회를 비판하는 그림 속에 뭘 쓰고 있습니까? 평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화평을 통해 가지고, 평론을 통해 가지고 김홍도의 어떤 통속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그림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우리가 영조시대 때의 보수적인 그림 속에서 정조시대 때의 혁신적인 그림, 영조시대 때의 어떤 아치 있는 세계 속에서 정조시대 때의 통속적인 세계를 뭡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의 큰 변화에 그 변곡점의 좌쪽에 누가 있습니까? 그 왼쪽에는 강세항이 있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홍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강세항과 어떤 김홍도, 안산이 배출한 두 거장 강세항과 김홍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